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죠. 임금비를 낮추는 방법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생산성을 강화하여 낮추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임금을 낮추어 임금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왜 하나요?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죠. 임금은 천차만별이죠. 그래요. 1년에 5,000불을 버는, 연간 5,000불을 버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평균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처럼 한 4만 불 정도를 버는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외국인을 고용해서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대폭 낮추면 순소득률과 순소득이 커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일부 사실일 수도 있어요. 늘 사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세계 사회는 국가들로 조직되어 있고 국가별로 임금 격차는 심하다. 살펴봤죠, 저번 시간에. 한국이나 일본은 연간 평균 임금이 4만 달러에 이르지만 베트남이나 인도는 한국이나 일본의 8분의 1 수준인 5천 달러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사실이죠. 2024년 기준.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특정 사업체가 저렴한 외국인들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대폭 낮출 수 있으니 다른 사업체들에 비해 순소득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고 보다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업체는 다 외국인들을 고용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했어요. 저렴하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업체에 비해서 큰 순소득률이 급등하고 순소득이 급등하겠죠. 다른 사업체가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모든 사업체가 그와 같이 한다면 상품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결국 이전과 동일한 순소득률과 소득을 얻게 된다. 실상 순소득률이 일정하면 비용이 높아야 순소득도 커지는 법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순소득률이 높아지고 순소득이 커졌죠. 예전에 얘기했죠.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월등히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투자가 확대되죠. 그러면서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로 그래요. 근처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소득도 같아지고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정 사업체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큰 이익이죠. 근데 모든 사업체가 다 그렇게 해라.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자유롭게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자유롭게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뭐 요즘 그래,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한 많은 발전한 국가들에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문제가 없는데 왜 난리가 나요? 실제로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정확히 파악해보자 이 말이죠. 특정 신분의 근로자 임금이 저평가되며 특정 근로자 신분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다른 신분의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사례로 살펴보자. 종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하는 일을 저임금을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써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근로자 임금은 자연히 상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받거나 유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겠죠. 왜 그런 짓을 하나요? 분명히 불이익을 준 거죠. 누군가에게, 다른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는 신분제도를 부정한다. 특정 국민에게 이익을 줘서도 안 되고 특정 국민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떤가요? 특정 신분의 국민에게는 이익을 주고 특정 신분의 국민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전형적으로 금지되는 일인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어떤 누군가의 이익 이런 것보다도 현 시대는 신분제도를 부정하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24년 한국 정부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필리핀 여성을 입국하여 고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이나인 비자를 통해 필리핀 국적의 여성들이 봄으로 입국하였다.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불이익을 준 건가요? 봄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 봄으로 쓰는 사람에게 이익을 준 거죠. 전형적으로 금지되는 일인 거죠. 서울 지역에서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작업수단으로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니 그래서 뭐 저출산 해결됐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죠. 한국인 부모는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데 주로 중년 여성들이 일자리다. 뭐 그렇게 큰 보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년 여성들이 일자리이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부모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왜 올라가나요? 돈 주고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돈 주고 쓰는 건데 그거를 왜 못 올라가게 해요? 돈 벌기 그냥 내버려 두지. 내국인 간의 거래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여성들을 200만 원 정도에 고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국인 부모로 직장을 가진 여성들에게 타격을 준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나쁜 짓인 거예요, 그게. 2024년 필리핀 평균 임금은 106만 원 정도이니 200만 원의 소득은 한국인 입장에서는 저소득이지만 필리핀 국민 입장에서는 고소득이다. 고소득이라는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필리핀 평균 임금은 잠깐만요. 간호사 하나로 환산할 경우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벌죠. 교사가 66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일반 사무직 그래요. 35만 원에서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200만 원짜리 월급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서는 200만 원이 저까지만 필리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일하려고 하겠죠. 많이 벌어봤자 15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 간의 격차가 심한 거죠. 따라서 필리핀 여성의 고용을 허용하면 한국인 부모의 월 소득은 증가할 수 없다. 200만 원도 큰 소득이니까 200만 원만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일할 거 아니에요. 그 일자리 다 뺏기고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는데 부모를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요즘 여성들도 사회 진출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왜 그래요? 외국인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국인이 피해를 보지. 다른 내국인에게 이익을 주면서 사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에게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면 좋은 취지 같지만 다른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니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현 시대 제도와 맞지 않다. 신분제도 부정이 뭐라 했나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분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뭔가요?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에서 안 맞죠. 또 뭔가요? 다른 국민에게 동시에 또 불이익을 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안 맞잖아요. 전형적인 신분제도에 입각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짓은. 돈 벌기 그냥 내꾸라는 거예요. 남의 직장 빼앗지 말고. 외국인 부모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소득이 올라가니 좀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긴 셈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 일하게 되니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실상 가난한 맞벌이 부부가 부모를 쓰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가난해요. 둘 다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뭐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거나 그러지. 200만 원도 큰 돈이라는 거예요. 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맞벌이 부부면 둘 다 고소득이겠죠. 돈 주고 그냥 쓰라는 거예요. 부담이 가면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애를 직접 돌보면 된다. 부담 가면 그냥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애 낳고 키우는 일 외에 특별한 일이 없다.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집에 하루 종일 그렇잖아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요. 취업할 사람은 천지라는 거예요. 그 일자리가 좋다 생각하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사정이 있긴 마련이다. 중년 여성이라고 하여 일하고 싶어서 일하겠는가? 그래요. 분명하죠. 특정 신분의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특정 신분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한국 국민들이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고대의 생각에 내려오는 거죠. 특정 신분의 사람에게 이익을 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정 신분의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 안 된다. 현 시대에는 그게 맞는 거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고대의 어떤 신분사회의 관습적 생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국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부에 참여하는 자들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또한 보자는 거예요. 산업에서 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건설업이다. 통상 공업 쪽에서는 한 4% 정도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보니까 건설업에서 굉장히 높게 쓰고 있어요. 외국인 투입 비중은 16%에 달하며 그 수는 40만 명에 달한다. 굉장히 많죠.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월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다. 만일 외국인 투입을 중단하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 소득은 500만 원을 돌파하며 1000만 원이 육박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한 30% 뛰겠죠. 그래서 꾸준히 상승하면서 1000만 원이 육박할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500만 원 돌파하고.
아니, 한 5천만 원 육박하는 직업은 좋잖아요. 뭐, 뭐 건설업 그렇게 되면 뭐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우도 좋아지겠죠. 뭐 정규직으로 뽑고 장기 계약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걸 막냐는 거예요. 일이 힘들고 위험하면 소득이 높고 대우가 좋아야 한다. 시장에 맡겨두면 절로 그렇게 될 것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그와 같은 현상을 막고 있다. 한국인 청년들이 위험하고 보수도 낮은 건설업에 종사를 해야겠나? 물론 그러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건축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상승한다. 당연히 단기적으로 상승하죠. 비싸게 살아. 아니, 비싸게 살아. 싸게 사게 하는 건 또 뭔가요? 특정 신분의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이게 똑같은 거죠. 현 시대에서 인정될 수 없는 제도라는 거예요. 특정 신분의 국민을 위해 특정 신분의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현 시대의 신분 제도를 부정하는 국가에는 맞지 않다. 물론 반드시 건축물 가격이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다. 통상 생산물은 생산성 강화로 가격이 하락한다. 그렇죠. 자동차 봤잖아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봤잖아요. 임금 하락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려고 하지 마라. 생산성 강화로 가격을 하락시키려 해라.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 건축물은 뭔가요? 아, 생산물이잖아요. 그래요. 얼마든지 작업도구 개선과 생산 방식 개선을 통해서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꼼수를 쓴 거죠. 임금을 하락시켜서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가격을 하락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은 나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당인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생산성 강화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일은 허용되지만 특정 신분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생산물 가격 하락은 용인될 수 없다는 말이다. 당연하죠. 그래요. 막 500만 원, 1000만 원 육박하고 또 대우도 좋아지고 이러면 왜 그 한국 청년들이 기술을 배워서 또 그런 관련 기술이 있잖아요. 건설업도 보면 뭐 미장 기술도 있고 많죠. 뭐 이거 전기 또 뭐 많잖아요. 뭐 토목 쪽도 있고 뭐 그쪽 기술을 익혀서 또 용접 기술도 용접도 있고 뭐 1000만 원 받으면 뭐 익혀서 하지. 대우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더 안전해지겠죠. 그 외국인을 고용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 일자리 없어지게 만들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 특정 신분에게 불이익을 줘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신분제도의 어떤 내려오는 생각들이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자신만의 어떤 목적이 있겠죠. 황당한 목적. 실상 건설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허용되지 않았는데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졌다.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썼던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허용됐지? 아, 집값이 막 그때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싸게 근로자를 쓰면 뭐 아파트 가격이 싸지겠지. 뭐 그런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안 올라가냐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 쓴다 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노무현도 악당인 거예요, 사실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당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적극 찬성했다. 이 글을 쓰니까 찾아봤겠죠.
노조는 어떤 입장을 취했나? 근데 뜻밖이라는 거예요. 반대했을 줄 알았는데 찬성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로자 이익을 위해서 조직된 조직 같은데 그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무슨 생각을 해서 적극 찬성했겠지만 왜 찬성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시 특히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도 부작용을 우려하여 시범 실시를 하고자 했는데 입법 포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오히려 반발했다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게 맞는 거죠.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왜 자꾸 놓치려고 하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좀 생각이 이 조직들이 보면 그래서 꼭 근로자를 위해 조직된 단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게 행동을 했잖아요. 과거에도.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집단인지 북한을 위해 일하는 집단인지 알 수 없는 집단이다. 민주노총은 그렇잖아요. 과거의 한 행동도 그렇고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잖아요. 북한 이건 무슨 말이냐? 2024년 11월 수원지법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징역 5에서 15년을 선고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노조는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있음이 증명된다. 최근에도 딱 보면 이 사람들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네? 눈에 보이죠.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와 근로자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당연하죠. 관세가 예를 들어서 한 20% 30% 내보라는 거예요. 수출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죠. 근로자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농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농축산물 보호무역고수를 외치며 상경투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농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무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럼 상공업 근로자들 바탕으로 하는 노조는 뭘 해야 될까요? 농축산물 보호무역 폐지를 주장하면서 관세를 낮추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농민이 그렇게 하듯이. 그러면 상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기반한 상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이익을 위해 노조는 농축산물 보호무역 철폐를 외치면 상경투쟁해야 정상이다. 근로자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근데 왜 과거에도 보면 얘네들 무슨 생각하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목적이 딴 데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딴 데 있거나 근로자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집단이거나 둘 다이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꼭 달성하고자 하는 바 요즘 논란이 되지만 포퓰리즘법인데 노란봉투법 기업의 재산을 침탈하든 말든 우린 건드리지 마라. 반사회적이기도 하죠. 재산은 철저히 보장돼야 되는 건데 그건 또 근로자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이 재산도 보호되지 않는 한국에서는 사업 못하겠다. 투자를 철회하거나 감소시키려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법을 만들어 놓으면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럼 그게 근로자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누구 이익을 위한 법이냐는 거예요. 그게 사업자 재산을 파괴했다. 사업체가 안 떠나더라도 그게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사업체로부터 소득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로자인데 사업체가 잘못되면 근로자도 실업자 되는 건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상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꼭 근로자를 위해 일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건도 보면 그렇고 과거에 보면 당연히 그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겠다 하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적극 찬성하고 정상이냐는 거예요. 집단이. 사실이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이걸 쓰니까 굳이 거짓을 적어놓을 이유는 없는 거죠.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국민들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그렇죠.
소득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된다. 이 400만 원 일자리가 1000만 원짜리 일자리가 돼보세요.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괜찮은 직장이 된다는 거예요. 중년 여성이 하기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증가하면 왜 그걸 막냐는 거예요. 부모라는 일자리도 그러하고 건설 근로자라는 일자리도 그러하다. 지금보다 현재 높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을 고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되고 1000만 원 받고 이러면 청년들이 일을 하지 왜 일을 안 해요? 일도 힘들고 위험하고 뭐 소득도 쥐꼬리 많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는 여기서 일하기는 어렵다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지. 1000만 원 되고 이러면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는 거지. 좋은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지 외국인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니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금지되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 전 세계는 지금 한국과 아니다. 국민들부터 우선 챙겨라.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면 고용해라 이 말인 거예요. 특정 외국인의 기술을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 기술이 사업체에 필요할 때 그러한 외국인은 사업체 육성과 발전을 위해 고용할 수 있다. 그렇죠. 외국인 고용을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 필요하면 써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 누구나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이 있어야지 사업체를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면 써라는 거예요. 예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국 사업체의 상품이 외국 사업체의 상품과 경쟁할 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상품이 경쟁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경쟁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도 경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야지 부족한 석유나 식량을 구매할 거 아니에요. 한국인들에게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철저히 따져서 국가와 국민에 필요할 때 한해서 쓰라는 거예요. 즉 내국민 간의 거래에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은 자국민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특정 신분의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셈이니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다. 국민에게도 이롭고 근로자에게도 이렇게 하는 게 근로자의 이익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농산물 보호도 기본적으로 한국인들도 좀 농민들 그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한 수십 년 전, 한 20년 전이죠. 소동이 있었죠. 이와 비슷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보호하게 됐는데 그와 같은 일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외국에 수십조 수백조 팔아먹는데 개방 안 하겠다. 개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그때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책이 실시돼야 되는데 계속 보호하니까 생산성이 증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농업에서도 이제 대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체와 생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체가 들어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근로자로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영농으로 살다가 맨날 죽겠다 이런 것보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농사 짓기에 유리한 곳이 아니에요. 한국에 비해서 1년에 한 번밖에 농사 지을 수 없고 임금은 또 어떤가요? 엄청나게 비싸죠. 막 6만 불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한국보다 쌀값이 싸다는 거예요. 한국 농민들이 경쟁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보험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미국 사람들이 농사를 몇 년이나 지었겠어요. 쌀 농사를. 오래 짓지도 않았는데 수천 년간 쌀 농사를 짓고 1년에 한 번 같이 농사를 짓고 근데 오히려 쌀값이 임금은 한국 임금보다 훨씬 비싼데 쌀값이 더 싸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년간 생산성을 강화한 정책을 썼으면 한국 쌀값이 한국 농민들이 이익도 많이 내고 쌀값도 많이 떨어졌겠죠. 이번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영원히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만 팔아먹고 우리는 안 사주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생산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수립되고 정책이 집행돼야 된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